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어제 6만 명이 채 안 됐던 신규 확진자, 오늘은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하면 누적 확진자가 100명 중 3명꼴인데요. 언제 어디서든 걸릴 수 있습니다. 면역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이재명 후보는 양복을 입고 서울 강남을 찾았고 윤석열 후보는 당복을 입고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후보들의 선거운동 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 유세 첫날 이 당 유세차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선거운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 중인 모습까지 전해드릴게요. 광복회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회장은 보훈처 감사 결과에도 사퇴는 없다던 입장이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짚어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나온 이곳 청계천 광장 시민들도 추위에 온몸을 잔뜩 움츠린 모습인데요. 서울은 현재까지도 영상권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칼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계속해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는 전남 일부 지역까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영하 11도, 봉화도 영하 13도 보이겠고요. 부산도 영하 7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안에는 계속해서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눈이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요. 밤에 다시 찬 공기가 강하게 들어오겠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 1에서 5cm, 호남 내륙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소식이 없는 동쪽 지역에는 다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소홀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대구가 영하 8도, 광주가 영하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부산이 4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린 눈과 비가 얼면서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미끄러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시간이죠. 이 오늘 정치권 관계자 이 민주당의 민병선 이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이 윤희석 이 선대본부 상임 공보특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먼저 이 저희 정관예우의 룰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보시면 이 OX판과 손바닥판이 있습니다. 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OX판을 이 앞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 혹시나 뭐 제가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뭐 다른 반론을 한다거나 뭐 추가 발언 기회를 원하신다고 하면 가차없이 손바닥을 꽂아주시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OX 이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이 가장 많이 화두로 나오고 있는 얘기죠. 단일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될까요? 단일화 된다. 하나, 둘, 셋. 세모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민 대변인께서는 중간, 애매하게 지금 중간으로 해주셨고 이 윤 특보께서는 지금 5를 해주셨어요. 이 먼저 저희가 연장자 순으로 항상 이 진행을 하는데 뭐 나이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제가 따로 알아본 결과 네, 연장자인 윤 특보부터 이 말씀을 해주시죠.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안철수 후보 측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단일화 가능성은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쪽이랑 소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물밑대화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 물밑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공식 루트냐 아니냐는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단일화와 관련한 주제를 놓고 양측 간에 몇몇 분들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단일화가 된다고 지금 5를 넣어주셨으니까 그러면 단일화 가능성을 100%라고 보시는 건지 몇 %로 보세요? 숫자로 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단일화의 가능성이 안 되는 불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민 대변인께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중간을 놓으셨습니다.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단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단일화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단일화 하시는 거는 양측의 안 후보님이나 아니면 윤 후보님 측에서 네. 어떻게 하시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정치는 수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꼭 1+1이 두 후보가 합쳐서 지지율이 꼭 2가 나오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몇 번 있었죠. 2002년 대선 때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결국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러면 이회창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노무현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 공학의 문제로 1+1로 해서 2가 되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결과 단일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단일화에 있어서 어떤 화학적 결합이 좀 더 중요한 거라는 뭐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손바닥을 꽂아 주셨습니다. 단일화를 그냥 표 계산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더 표를 더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학적 결합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얘기죠. 안철수 후보 현재 지지율이 10%가 안 되는데 단일화 된다고 해도 그게 다 오지도 않고 온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올 거냐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거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득표에 많이 유리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일화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만큼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나서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향후에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모든 야권이 통합을 해서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이 훨씬 더 무리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에 화학적인 감동을 주는 단일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바닥. 네. 네.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그러면 단일화 이후에 네.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후보 같은 경우도 국민 내각을 만들겠다,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단일화가 두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연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드시 두 후보가 합치는 게 최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한 번씩 좀 주고 받으셨는데 여기서 제가 민 대변인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윤 특보께서는 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이 민주당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여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분명히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는 오로지 민심만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짧고 굵게 좀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한테도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민심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배우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OX 질문. 지금은 사라진 배우자들 안 보이는 게 낫다.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좀 의견이 좀 일치하신 것 같아요. 이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는데 이 배우자들이 보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이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네. 김 대변인부터. 네. 현재도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공식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당분간은 활동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김혜경 여사의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 영역을 좀 구별하지 못해서 생긴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사과를 했고요. 네. 또 경기도에서 감사와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된 이후에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만 좀 더 추가로 여쭤보면 네. 어제 이 김혜경 씨가 뭐 비공개로 호남에 같이 가긴 갔다라는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 활동을 꼭 시작하니 많이 뭐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네, 활동을 여러 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언론에 나온 보도들은 오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은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약간 자중의 느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 특보께서는 오를 꽂아주셨어요. 질문이 이제 지금 필요하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필요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운동 시작했고요, 이제.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후보 당사자에게 집중되는 선거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 양쪽 배우자분들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네. 후보 본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를 들었고요. 네. 그러나 배우자가 완전히 사라진 대선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이 되면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활동하는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저 추가 질문 좀 드려보면은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이제 어제 좀 뭐 포착이 됐다랄까요? 언론에 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김건희 씨가 본인이 얘기를 한 게 뭐 미술 문화계 쪽으로 해서 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사회활동을 했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미술 문화 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쪽으로 활동을 좀 하시고 싶다는 의견 표시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정책 차원으로 또 해석을 또 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개 활동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적으로 공개 활동을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바와 같이 막판에 갈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언론 노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이 D-21일입니다.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막판이 여기서 말씀하신 막판이 그럼 언제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이번 주말까지 후보들이 전국을 돌고 지방 돌고 이런 일정들이 쭉 있을 겁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그러면 2주일 정도 남게 되는데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각종 다른 이슈, 후보들이 지방 도는 유세 일정 말고도 다른 걸로 또 언론 보도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가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주에서 세 번째 주 정도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김혜경 씨 네. 경우는 아까 앞으로도 계획이 당분간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선거운동이 끝나기 전에 3월 9일이 되기 전에 이 뭐 등장할 생각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김혜경 씨? 지금 우리 윤 후보 측의 윤희석 특보님 말씀하신 네. 대로 필요한 시점이 되면 어떤 비공식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서 이를테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장을 할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OX 퀴즈를 가보겠는데요. 이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무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나 이 무속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속 논란 이번 대선에 영향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좀 갈렸습니다 지금.
네, 지금 민 대변인께서는 O 그리고 이 윤 특보께서는 X를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윤 특보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볼까요? 이 무속 논란이 딱 들어보면은 대중에게 이렇게 흥미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소재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무속 의혹을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지만은 뭐 확실하게 증거로 보강이 돼서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런 의혹 제기라고 인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김의겸 의원이 그 연등에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저희와 특정 단체와의 어떤 무속 연관성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 네. 보면 대통령, 뭐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런 이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대중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유권자께서는 이게 정말 비난만 하기 위한 의혹 제기가 아니냐. 그리고 무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속이라고 해서 나쁘냐 하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국민 생활 깊숙이 어느 정도 침투해 있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공격하시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 판단에는 민주당에 이렇게 유리하게 판단하시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민 대변인께서는 O를 든 이유랑 아마도 같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반박도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지금 윤 특보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무속은 우리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전통 문화 중에 하나고요. 어느 사회나 무속이라는 게 있고요. 전통 문화 중에 하나긴 한데 무속이 문제가 아니라 무속인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지금 윤 후보께서 문제가 되는 그 무속인이라고 하는 분은 무속인이라고보다 제가 보기엔 정확히 표현하면 사이비 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비 종교인이 합리적이고 어떤 이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유력 대선 후보에 이것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저희 측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속인이 정치에 이 결정을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권자들이 보고 아마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바닥을 꽂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무속인이건 사이비 종교인이건 그 어떤 특정인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가진 분에게 후보가 영향을 받았느냐의 여부입니다. 영향을 받았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어떤 증거에도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아도 후보가 그런 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에 좌지우지된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방증, 즉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이랬다더라, 악수를 했다더라 이런 것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주당 쪽에서도 본인 스스로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 방금 말씀드린 어제 그 연등 관련한 소의 가족을 어떻게 했다는 그 행사 같은 경우도 그걸 주최했던 단체가 대한불교 종정협의회라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사무총장 맡고 있었던 분, 그분이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4050위원회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고 또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자문위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네, 지금 묻고 싶은 심정이다라면서 물으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 윤 후보님은 또 신천지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의혹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 신천지도 사이비 종교라고 지금 사회에서 인식되는 바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쾌하게 지금 해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또 정당에도 참여했다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서 클리어하게 하시는 게 좀 먼저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손바닥을 꽂으신 걸까요? 네, 네.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2020년 2월 28일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월 2일 이틀 후에 김강립 당시 중대본 1 총괄 조정관이 방역의 위험 때문에 즉 신천지 신자들이 압수수색할 경우에 숨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의견 표명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검에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다만 신천지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고요. 신천지를 봐주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프레임을 걸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후에 임한이라는 그 신천지 교주 그분은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손바닥을 꽂으신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그 신천지 문제, 신천지 말씀을 하시니까 신천지 가서 명단을 확보를 해온 게 당시에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때 그 명단을 확보해온 게 저희 지금 이재명 후보거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렇게 사실은 그런 그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사회가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 해결을 했던 후보가 저희 후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무속 논란이 이 정도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어쨌거나 무슨 얘기를 해도 약간 주장과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마지막으로 서로한테 하는 질문 좀 짧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먼저 이 연장자순 이 윤특보께서 민 대변인님께 짧게 질문 하나 해주시죠.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법 의전을 했다. 이 사실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 네, 되는 네. 거죠. 사실 이게 참 숭고한 말씀입니다. 숭고한 말씀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족은 그 자체로도 권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치인의 가족과 가까워져서 그분이 호가호위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인식되기 위해서 사실 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그 배 씨의 문제가 됐던 배 씨의 입장문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숭고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좀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 대변인께서 이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윤 후보님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그렇다면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통제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된다는 저희 공약이 실천된다면 국회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국회를 계속 출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시 반박해도 되나요? 반박을 좀. 네. 네. 검찰청법 8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49년에 생긴 건데 여기에 법에 아주 명문화돼 있어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법을 어기시겠다는 말씀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개정해서 가면 되는 건데요.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수사지휘권을 남용을 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던가, 어떤 상황이 있었던가를 상기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사실 진행이 되려면 얼마든지 이 문제 하나만 갖고도 더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 두 분 또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이템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양복 입은 이재명, 그다음에 당복 입은 윤석열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정말 이제 발벗고 선거운동에 나선 상황인데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두 후보의 선거운동 이야기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재명 후보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재명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재명 후보 양복을 좀 강조를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 지금 어떤 민주당의 뭐 이런 상징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선거운동 생각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똑같은 당을 상징하는 어떤 이 당 점퍼를 맞춰 입고 어떤 같이 이렇게 운동을 그쵸. 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이재명 후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검은 양복을 계속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복을 입고 선거운동에 계속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파란색,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런 약간 어떤 외적인 행보를 두고요. 지금 어떤 민주당보다는 이재명 후보 개인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어떤 행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뭐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정권과의 어떤 좀 분리된 모습을 네.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모습의 선거운동 방식을 계속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붉은색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당복을 입고 있고요. 예, 저렇게 입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이따 제가 추후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좀 과한 움직임, 리액션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서요. 네. 지금까지 이틀째지만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선거운동에서는 눈길을 더 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눈에 띄는 게 이재명 후보는 양복을 입었는데 그 보니 또 파란 운동화를 신긴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 당복을 이 2번이라고 적혀 있는 당복을 입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 지금 눈에 띄는데 보니까 지금 옷차림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이 두 후보입니다. 근데 선거하면 사실 로고송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옷차림도 옷차림입니다만 로고송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나를 위한 선택 한 장뿐인 내 투투투투투투표 더 큰 미래로 손잡고 가보는 거야 윤석열 완전 찐이야 앞으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부러진 정의 사라진 공정 사보타가 안철수가 원넘친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네, 지금 이 로고송을 보면은 뭐 저마다 뭐 강조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만 이 똑같은 점 상당히 좀 흥이 난다는 겁니다. 이 로고송 들으면은 아 선거 때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뭐 옷차림도 그렇고요, 뭐 로고송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이 각 캠프에서 선거운동 준비를 좀 열심히 이 만반의 이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한 후보들 오늘은 어디를 공략을 하는지도 좀 짚어봐야겠죠.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재명 후보 어제는 경부선을 타고 국토를 좀 종단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은 서울에서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와 오차범위 밖에서 이렇게 뒤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취약지인 지점인데 이 중에서도 강남과 송파에 오늘은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이제 강남역을 찾아서요. 어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의 대표 상권인데 이곳을 찾아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유세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대부분 청년들이 집중을 해있기 때문에 네. 청년을 향한 어떤 구애를 하는 이제 어떤 정책들을 강남역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밤에는 송파 쪽으로 넘어가서 또 집중 예세를 가질 계획인데요. 공식 선거운동 오늘 공식적으로는 둘째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롯이 둘째 날 전체를 서울 강남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재명 후보 오늘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어제까지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을 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어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첫 유세를 시작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급 이후에도요, SNS를 통해서 또 따로 다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부터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산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이죠. 여러분이 그 두 분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냈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 갖고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가장 힘을 줬던 메시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첫 유세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채택을 했고요. 노 전 대통령의 애창곡인 이 상록수를 읊는 모습 같은 것을 SNS에 올리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불러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또 보신 것처럼 앞서 충청도를 방문해서도요. 이곳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이재명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이 지방 분권 세종시로 또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균형과 이제 지방 분권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도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끌어내면서 어제 유세 첫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좀 강조를 하는데 좀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유독 또 이재명 후보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좀 많이 언급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국토종단 부산부터 출발해서 서울 쪽으로 네. 올라갔거든요. 계속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40%대 중반대이고 또 고향이 또 부산 쪽이니까 그 지지율을 또 획득하고 싶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곳곳에 충청도, 서울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역 타파, 서민 이런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자기가 좀 얻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말로 얘기는 못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다르다. 차별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정면으로 차별화는 못 하고 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정면으로 차별화 못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라고도 차기 정권 당선돼도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친문, 친노에 굉장히 그 손을 잡는 그런 모양인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르다. 차별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에 한미 FTA 또 제주도의 그 분항, 그 건설 이런 걸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때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 이재명은 소수 세력이고 영남 출신이고 하지만은 국익을 위해서 지금 실용적으로 더 미래를 보고 가겠다.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 번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라면서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김영 기자, 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강조를 하면서요. 네. 조금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은 인물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역량들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나 홍준표 의원의 정책도 필요하면 가져다 쓰겠다. 이 발언은요, 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요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실용 정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발언입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어떠한 것이든 가져다 쓰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가 부산 대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찾고 광주 호남 가면 김대중 대통령 찾는다. 이거는 실용이 아니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개혁을 상징하는 뭐 김대중, 노무현의 계승자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바로 나 심상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선명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강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목 놓아서 이 민심의 한 표를 호소하는 이런 사이에 지금 뭐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으로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호남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윤석열 후보는 이 호남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서 또 굉장히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 네. 방문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선생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져갈 세계 중에 하나가 뭐라 하셨습니까?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 호남을 정말 자주 찾으면서 호남 공략에 이제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 중에 하나로 부정부패를 꼽았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해석을 좀 해보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 김대중 대통령의 이 이야기를 꺼내서 이재명 후보를 약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은 전북 전주를 찾아서도 민주당 이 정권이 부정부패 엄단을 마치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길래 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정치 보복으로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냐면서 어떤 민주당의 부정부패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이 상당히 바빠 보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텃밭인 이 호남에 갔습니다만 어제는 또 이 보수의 텃밭인 이 대구에 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구 방문 때는 과거에 나왔던 이제 대구 봉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이제 공격에 멸을 올렸는데요. 과거 코로나 초창기에 대구에서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했을 때 민주당 정권이 대구 봉쇄나 대구 손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또 자신은 어떤 검사 시절에 대구 근무를 3번이나 했었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대구와의 인연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각 후보들 뭐 유세 첫날에 각 지역들 돌면서요. 자기 홍보, 자기 뭐 지역과의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좀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 보수 텃밭 대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 얘기를 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호남에 가서 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서로 상대방의 텃밭에서 이 상대 진영의 대통령을 소환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예, 뭐 선거를 앞두고 저러는 네.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길게 보면 바람직한 거죠. 근데 보통 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때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다가 선거 직전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뭐 선거 캠페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봐줄 수는 있지만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가 특징 중에 하나가 아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기 텃밭이. 네. 예.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 나온 거 보면 60% 정도 안팎이 나와요. 오히려 저 윤석열 후보가 한 20% 넘는 조사도 나와요. 또 보수 쪽 국민의힘은 TK 영남 쪽에서 과거에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TK 지역에서 한 60% 지지율 옛날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서로 판이 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기업에서 시장 점유율 할 때 상대방 시장 점유율을 마켓 시어를 1% 뺏어오면은 그게 합치면 내 거 1% 늘어난 거랑 상대편 1% 뺏긴 거라서 2%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보수는 호남에 공을 들이고 저 진보, 저 민주당에서는 영남에 지금 공을 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좀 앞으로 평소에도 좀 계속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공과 사업 공 많잖아요. 평가를 좀 해주고 저 보수 쪽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민주화나 여러 가지 실용적인 거 좀 평가를 해줘서 우리 옛날에 왜 목대통
중국에서 등소평이 07과삼이라고 그랬잖아요. 잘한 거 70%, 못한 거 30%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좀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직 대통령 묘소에 가는 것도 그렇게 인색하고 비난하다가 선거 전에 저렇게 칭찬하는 모습 저는 뭐 일단은 좋게 보는데 선거 끝나고도 저는 저렇게 좀 이어져 가지고 독일에서는 아인슈타인이나 괴테보다 정치인을 더 존경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윤용걸 대표께서 하신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지금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성이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텃밭이 흔들린다라는 얘기인 건데 지역주의 타파 이 정치권의 고질적인 뭐 병폐다라고 짚었었던 얘기인 건데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희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또 좀 유세로 좀 넘어가 보면 요즘 윤석열 후보의 유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날이 많이 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특히 부산 유세에서요. 자신의 어떤 공격성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부산 비하 발언도 끄집어내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부산 유세 모습 직접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산을 살리기는커녕 부산은 초라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랬죠. 부산이 재미가 없습니까? 저는 부산역 앞에만 내리면은 가슴이 뜁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권 챙기기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보셨죠? 그게 유능한 행정의 달인입니까? 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향해서 대장동 의혹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정에 실패한 것이다 비판을 했고요. 과거에 이 부산 비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재명 후보와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부산을 찾아서 이 부산이 재미없고 좀 초라하니까 부산 청년들이 다 서울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발언 다시 꺼내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나는 부산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곳인데 부산 재미없지 않다, 초라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부산 민심에 조금 구애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 예전에 했었던 발언보다 굉장히 날이 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들인데 근데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윤석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선거 유세에서 좀 물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표정도 그렇고요. 제스처도 뭐 엄청 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지금까지 나온 선거운동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일 가장 이제 눈길이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윤석열 후보의 보시는 것처럼 저런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저게 보인 모습인데요. 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할 때 저렇게 빨간 종이 비행기를 윤석열 네. 후보를 향해서 날려줬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이제 좀 강한 리액션을 보였는데요. 네. 이런 리액션에 오히려 이제 지지자들이 더 또 열광을 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또 거기에 호응을 하면서 굉장히 현장 분위기가 뜨거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저 어퍼컷 세레머니라고 하죠. 저게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보여줬던 저 세네요. 어퍼컷 세레머니를 윤석열 후보가 다시 재현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면서요. 했네요. 포커 세레머니. 네, 그리고 저 장면이 네. 어제 굉장히 많은 사진과 어떤 또 네.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 등으로 편집이 되면서 온라인에 퍼졌는데 네. 이 모습이 좀 온라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퍼지면서요. 굉장히 또 화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런 모습을 보면 영상은 뭐 영상입니다만 사진 기자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 순간에 저 표정을 딱 포착을 해서 찍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영글 대표님. 예. 사실 이 윤석열 후보는 정치 입문부터 대통령 후보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치 경험이 너무 없어서 좀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약간 정치인 윤석열로서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제 뭐 선거유세 첫날에 대단히 그 역동적이고 소태란 이미지, 그 어퍼컷하는 그 퍼포먼스는 저는 어제 베이징 가서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굉장히 금메달 딴 거보다 오히려 더 세레모니가 더 크고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 윤석열 후보가 정치 참여한 지는 얼마 안 돼도 굉장히 좀 힘있게 파워풀하게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되게 말실수할 때가 두 가지 경우에서 말실수했습니다. 그동안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지자들이 열광적인 환호할 때
그때 뭐 전두환 뭐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또 하나는 언론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좀 그 유도돼서 많이 좀 넘어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초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극복하려면은 저렇게 파워풀한 것도 좋지만은 좀 신중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신중할 땐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선거운동 첫날 사망사고 잇단 악재입니다. 이 다름 아닌 안철수 후보 얘기인데요. 이 안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교수가 지난 13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는 안 후보의 유세차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버스 안에서 운전자 50대 1명과 논산, 계룡, 금상 지역 선대위장 B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요. 둘 다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뒤늦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같은 날 강원 지역 국민의당 유세 차량에서도 차량 운전사가 의식 불명 사태에 빠져서 원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밀폐된 버스 안에서 가스질식으로 이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유세 차량들에 요즘 보면은 LED 전광판이 달려 있어요. 이걸 돌리기 위해서 차량 안에다가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 안에 자주 환기시켜야 되는데 어제부터 정말 강한 한파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가스 중독이 돼서 가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젯밤 급하게 기자회견을 잡고 이 사실을 알렸고요. 안 후보도 모든 유세 일정을 좀 취소하고 이 빈소를 방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후보의 모습 보고 오실게요.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지금 오늘 전면 중단하고 그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소식은요. 국민의당이 고인이 된 선대위원장의 경우 유가족과 함께 협의해서 국민의당 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선거가 경쟁이긴 합니다만 이 안타까운 소식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다 애도를 표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면서 이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민주당 선대위는요, 애도를 표하는 뜻으로 유세 본부장 지침을 통해서 전국 유세당에 오늘 하루 이 애도를 표하는 의미에서 율동과 로고송 방송을 중지하도록 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중에 조의를 표명할 예정이고요. 이 빈소에는 이낙연 위원장이 오영훈 실장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여당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유세 활동을 좀 조용히 율동을 하지 않는 등 최대한 조용하고 자제하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강원도 원주 유세를 마친 뒤에 고인들의 빈소에 직접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이 선대위에 따르면은 저녁 8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철수 후보 보면 약간 악재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고 또 이렇게 선거 유세 첫날 또 사망 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이 모든 것들보다도 사실 가장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일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선거 3주 남았는데 단일화론이 어떻게 되는지 취재한 기자 있을까요? 네, 단일화 관련 소식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오늘이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에 대한 답변을 달라라고 정한 시한인데요. 윤 후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후보 유세차 차량 사고까지 겹치면서 선거운동 중단한 상태잖아요. 네.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윤 후보 물론 국민의힘도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침묵이 전략적인 침묵일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이 김재원 의원이 물밑 협상이란 건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한 매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안 후보의 정치적 역할이 담긴 차기 대선 로드맵을 구상을 해서 이걸 안 후보 쪽에 제안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네. 사실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윤희석 상임공보특보, 국민의힘 상임특보도 얘기를 했듯이 내부에서는 물리 협상이 없을 순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원희룡 정책본부장 정확하게 이 안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라고 얘기를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있다. 다만 그 의견이 후보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지금 이 원희룡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런저런 이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다 자가 발전이다. 결국 후보가 선택을 해야 그게 맞는 얘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점점 단일화랑은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원래부터 꾸준하게 이 단일화에 나는 반댈세라고 얘기해 왔었던 이준석 대표 이제는 이 안철수 후보 쪽에 거의 뭐 화를 내는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유난히 안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런 멘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 후보를 향해서 진보 진영에 있을 때는 양보하고 다니더니 우리가 만만해 보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방식을 자기가 고집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럼 과거에 안철수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방식을 저는 선호하겠습니다. 자기 부분이 그냥 드롭하고 끝났잖아요. 아니면 박원순 시장하고 했던 방식을 저희는 그럼 선호하겠습니다. 그분이 진보 진영에 있을 때는 계속 그렇게 덜렁덜렁 그냥 양보한다고 그렇게 하고 하더니만은 보수 쪽에 오시면 저희가 뭐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지. 특히 이 대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다시 한번 그었는데요. 이 한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없다는 입장 확고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 대표가 우리 후보가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후보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모든 선대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후보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연일 안 후보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 제안을 후보가 윤 후보가 나서서 난 안 받는다든지 뭐 그냥 하자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당에서 야당에서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인데 이쪽에는 후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쪽도 후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뭐 그 공개 철사거리고 그랬었는데 윤석열 후보 생각은 뭐 어떨는지 모르죠. 본인의 생각. 네, 지금 이재호 고문이 저렇게 좀 쓴소리를 한 이유는 이 단일화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좀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민의당 쪽에서는 오늘 이 답변 시한을 앞두고 좀 비교적 다급한, 조급한 모습이 느껴졌는데요. 이 안 후보, 윤 후보, 대선 후보인 윤 후보가 이 제안에 대해 직접 답하라 라면서 답변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사실 안 후보 요즘 거리 유세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거리마다 시민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단일화 안 하냐라는 얘기를 봤는데요. 이때 이런 답변에 안 후보가 어떤 답변했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정선님 오시고 오시고 소감 한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정을 하자는데 왜 안 하나? 해야죠, 당연히. 양반도 지금 경선해가지고 지금 둘이 해도 될 동 말동인데 양반도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저 덩치는 큰데 겁은 많아가지고요.
네,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왜 고집부리냐라는 이런 질문에 덩치는 큰데 겁은 많아가지고요 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 단일화의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네. 오늘 윤 후보가 아까 전해드렸지만 직접 유세차 사고 사망자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를 두고 단일화를 좀 고려한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일단 선대 본부는 안 후보와의 조우 여부는 고려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덩치는 큰데 겁은 많아가지고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 요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마지막 아이템, 김원웅 광복회장 자진 사퇴입니다. 이 광복회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던 김원웅 광복회장이 네. 오늘 오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광복회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적 유용을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적 유용보다는 관리 책임에 대해서만 좀 인정을 한 듯한 이런 입장문을 낸 상황입니다. 사실 김 회장 2019년 6월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정치 편향 논란이 이어져 왔던 인물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김 회장이 이승만, 박정희 이런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친일 정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보수 정권의 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았었고요. 이 외에도 박근혜보다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자란 김정은이 낫다라거나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차기 대통령은 빨갱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좀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반발이 컸고 여러 가지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김 회장 그동안 아랑곳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유용금 의혹이 나오면서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원웅 회장이 받고 있는 이 의혹이라는 게 이 광복회 수익금의 사적 유용 의혹입니다. 대체 이 광복회 수익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이 돈을 어디에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는 건지 해당 의혹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조금 자세히 짚어드리면요. 일단 김 회장 2019년에 취임해서 이듬해에 이 국가유공자 후손을 돕겠다면서 국회 안에 카페를 하나 만드는데요. 물론 후손을 돕겠다,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명목이었기 때문에 임대료 없이 운영되는 카페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김 회장이 이 카페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감사에 나섰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그런데 지난 10일, 6일 전인 지난 10일 보훈처가 그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광복회가 카페에서 비자금 6,1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중 1,000만 원은 김 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액수가 지난해 광복회가 독립유공자들에게 전달한 장학금 5,100만 원보다 1,000만 원 더 많은 이 금액입니다. 여기에다가 보훈처가 조금 더 자세한 내역을 밝혔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횡령금액 7,250만 원이었고요. 이 비용이 김 회장의 한복이나 양복을 구입하거나 이발을 하거나 마사지 비용으로 사용된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훈처 일단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거라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윤용걸 대표님, 이 김원웅 회장이 나는 잘못이 없다. 다 이 잘못된 오해이고 오보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했었었는데 약간 오늘의 사퇴가 좀 급작스러운 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시총회까지 해서라도 나는 표결로 해갖고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김원웅 회장의 심경 변화 이유가 뭘까요? 18일 날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거기에 광복회 회원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가 많은 거예요. 독립유공자들 자녀들 가족들 도와주기로 한 돈을 그걸 비자금으로 했다는 게 얼마나 분노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형사처벌 얘기도 나오니까 아마 전격적으로 사퇴를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아마 보도는 안 됐지만은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의사 표시를 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선거가 한 20여일 앞으로 나왔는데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끌고 가면은 선거에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저는 역할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권의 역할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 본인 어떤 생각까지 지금 윤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오늘의 탑 기사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 이 김원우 광복회장의 자진 사퇴를 오늘의 탑 기사로 할까 하는데요. 역대 이렇게나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광복회장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또 이 받고 있는 의혹이 광복회장이란 좀 명예로운 직책에 좀 먼 이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의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탑 기사는 이 광복회장 자진 사퇴로 하겠습니다.